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병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양쪽 인공와우로 행복하게 살기, 부제는 한쪽만 들을 때 불편한 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양쪽 인공와우의 장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양쪽 이제 그 안경인데요. 보면 뿌옇고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시력을 다 잃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서 조금 더 잘 보이게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이제 기적적으로 뭐 수술을 했건 뭘 했건 하여튼 회복이 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한쪽 시력이 회복이 되면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러한 행복감에 이제 빠질 텐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다가 조금이 보이고 나면 어떻게 보면 진정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양측으로 보이는 이런 밝은 세상에 대한 그러한 그 갈증 혹은 그런 세상에 대한 갈구가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아예 보이지 않았을 때는 조금의 빛만 보여도 좋다라고 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그러한 이제 약간의 빛을 보게 될 경우는 더 완전한 그다음에 충만된 그런 빛을 보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게 마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귀도 똑같은 그러한 심리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수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청력 저하를 느껴서 교수님 외래를 방문했고 당시 중등도 난청으로 진단받고 보청기를 권유받아 보청기 착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외래에서 난청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으며 럭스D1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난청의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행이 돼서 결국은 30대 넘어서 보청기를 착용했지만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서울의 모 병원에서 좌측 인공와우 이식을 권유받아서 한쪽 귀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적과도 같았죠. 인공와우 수술 후 저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얻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랑스러운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을 하고 있으며 얼마 전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와우 수술로 인한 제 삶의 행복과 만족감을 뒤로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들을 수는 없을까 하는 욕심, 그리고 한쪽 귀로 들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 이로 인한 고민들이 새록새록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닐지, 이러한 고민들을 교수님과 공유하고 싶고 반대쪽 귀도 수술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찾아뵙는 죄송함에 편지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런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에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양쪽 시력을 다 잃었던 사람들이 청력을 회복하는, 시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심리가 다 묘사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잘 듣고 싶고 더 충만한 그러한 이제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전혀 듣지 못할 때는 차라리 포기하고 있다가 한쪽 수술을 하면서 그러한 욕망을 꿈틀거리 한 것이죠. 자, 일단 뭐 청력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단 청력을 이제 많이 잃으셨던 많이 잃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여기 보면 베토벤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렌 켈러.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고통만 없었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을 텐데.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물로부터 격리시키지만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킨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외에 한쪽이 잘 안 들린다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자 배우 할리우드의 헐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많이 활동하고 있는 또 곽동원 씨도 한쪽이 안 들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뭐 원래부터 잘 못 들었는지 뭐 어떻게 된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잘 듣지 못하는 걸로 괴로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유명인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분들을 보여드렸고요. 보시면 아까 이제 양쪽 시력을 다 잃으신 분들 경우 마찬가지로 양쪽 시력을 다 잃은 것처럼 양쪽 귀를 다 막아보면 정말 답답하죠. 세상이 갑자기 멈춘 것 같고 정지한 것 같고 세상의 모든 활력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 수술을 인공화학 수술을 하고 싶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에도 보청기를 현재 쓰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인공호흡에 대해서 예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기에 수술을 결정을 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면 이렇게 양측 다 듣지 못하시는 분이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쪽 수술을 받고 소리를 어느 정도는 되찾은 그런 분들, 아까 이제 편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한쪽이 잘 들리기 시작하고 잘 보이기 시작하면 갖지 못한 그 반대편에 대한 이제 갈구와 열망 같은 것들이 이제 살아나면서 오히려 수술 전에 느끼지 못했던 편측 수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강한 열망과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측 전동 환자가 처음 편측 인공호흡을 결정하는 것에 비해서 일단 편측 인공호흡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환자가 그냥 갈지 혹은 그냥 보청기로 해서 바이모다를 할지 아니면 순차 양의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한쪽은 인공호흡으로 이제 어느 정도 들리게 되었는데 반대쪽이 여전히 거의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을 불편해할까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우측귀는 이제 정상,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서 거의 이제 데시벨로 봤을 때 상당히 잘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반대편 좌측 귀는 사실 거의 듣지 못하는 저주파 쪽에 좀 잔청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과연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물론 수술을 전혀 하지 않아서 전혀 들리지 못했을 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좋아진 것이지만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보면 첫 번째, 지금 수술하지 않은 반대쪽 귀에서 하는 말은 거의 잘 들리지 않고 특히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약간 시끄럽거나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듣는 것이 아직도 좀 힘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고 누가 나를 부르고 어디서 또 자동차 크락션 소리가 들리고 어디서 곡이 날라온다 이럴 때 사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빨리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한쪽 수술을 잘 해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여전히 겪어야 하는 이제 그러한 불편함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불편함들이 왜 생길지에 대한 것을 조금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학문적인 용어와 그 다음에 한글 용어를 병행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스퀘일치 이펙트가 있고 또 헤드쉐도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듣는 그런 사람들은 양쪽 귀를 활용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소리는 조금 더 선별해서 잘 듣고 내가 듣기 싫은 소음은 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터 아웃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각각 헤드 섀도우 이펙트와 이제 스퀘일치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소리 방향성, 그 다음에 소음 억제 효과를 양측을 다 듣고 있는 분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소음이 있는 환경하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와 비교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런데 그런 한쪽에 이제 수술을 해서 비교적 잘 듣지만 여전히 나머지 한쪽이 잘 못 듣는 경우에는 이런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헤드 섀도우 이펙트와 이러한 것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방향성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귀를 잘 들음으로 인해서 두 귀로 인한 소리의 어떤 시너지로 인한 양의 합산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음이 많은 환경하에서도 불편하지만 조용한 환경하에서도 남들은 편안하게 듣는 소리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그러한 현상이 한쪽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약간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쓰니까 전반적으로 뇌 쪽에도 피로가 쌓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듣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삶의 질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듣지 못하던 상태에서 한쪽 수술을 해서 적응을 잘 하고 나면 남들과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헤드 섀도우, 그러니까 두용 효과 혹은 머리 그림자 효과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알아야 아마 이러한 순차양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있고 소리가 오른쪽 귀에서 이제 소리가 들어온다고 치면 오른쪽 귀로 당연히 먼저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이 소리는 왼쪽 귀에도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이 소리가 고주파라고 하는 건 주로 자음일 텐데요. 자음 같은 것들로 되어 있는 소리라고 하면 이게 저주파 소리 같으면 이렇게 돌아서 반대쪽 귀로 들어가는데 고주파 같은 경우는 사실 돌아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처지면서 반대쪽으로 소리가 들어갈 때 많은 고주파 소리가 감소가 됩니다. 이게 결국 머리 때문에 머리 그림자가 져서 편측으로 오는 소리가 반대쪽 귀로 들어갈 때 소리가 많이 감소되는 현상을 헤드 섀도우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머리 그림자 효과. 이게 언뜻 보면 헤드 섀도우 이펙트니까 소리가 감소되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소리가 감소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 소리에 대해서 한쪽과 반대쪽 귀의 소리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짐을 이용해서 소리가 어디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 감각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를 활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헤드 섀도우 이펙트를 통해서 방향 감각을 소리 방향성을 잘 활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양쪽 귀의 소리를 다 잘 들어야 되고요. 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고주파이기 때문에 고주파 쪽을 양쪽 다 어느 정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헤드 섀도우 이펙트를 통해서 소리의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소리의 방향성을 확보하게 되면 양쪽 귀로 들어온 소리에서 소리 자체도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그러니까 양이 합산의 효과도 더불어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화호 수술을 하고 한쪽은 잘 듣는데 여전히 다른 한쪽이 잘 못 듣는다라고 했을 때 상황을 좀 보면 보세요. 반대쪽이 이렇게 잘 듣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양쪽이 어느 정도 들어서 고주파 쪽이 이 소리가 좀 작게 들리면서 그 차이에 의해서 소리가 어디서 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인데 한쪽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헤드 섀도우 이펙트를 통한 그런 소리 방향 감각은 이용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쪽에 소리가 전혀 안 들어오니까 두 쪽 귀를 통해서 듣는 그런 양의 합산도 되지 않겠죠. 얘기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과도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할 때 그 헤드 섀도우 이펙트를 통해서 옆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오는 사람의 소리를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양쪽 귀를 다 듣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제 불편함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과 대화를 하는 게 좀 어려워져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또 헤드 섀도우 이펙트 말고 스퀄치 이펙트, 양측 소음 억제 효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필터해서 안 듣는 게 이 양측 소음 억제 효과이고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런 듣기 싫은 그런 소음 같은 거를 다 안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만 더 효율적으로 듣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거든요. 이런 것들이 역시 두 귀가 다 있어야 가능하고요.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한쪽에 인공화호를 하고 나머지 한쪽에 보청기를 하고 있는 그 바이모달인 경우에는 아예 양쪽 다 아예 못 듣는 것보다는 좀 낫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양측 소음 억제 효과가 그렇게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측 인공화호를 한 경우에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소음 억제 효과는 바이모달보다는 이러한 바이러테럴 인공화호 때 양측 인공화호 때 훨씬 효율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면 양쪽으로 다 들었을 때 생기는 그런 양의 합산 효과, 서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주로 앞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요. 당연히 훨씬 출력이 높은 인공화호로 들을 때 바이모달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두 효과 모두 양쪽 귀를 어느 정도 다 들어야 이것을 이용해서 대화를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앉아 있는 이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계신 이분, 이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화호를 하고 있고 이제 반대쪽을 못 듣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일단 소음 억제 효과가 소실되니까 이 와이프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자꾸만 소음을 내면 이 와이프와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 소음 억제 효과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앞에 있는 사람과는 양측을 다 듣게 될 경우에는 양의 합산, 서메이션 이펙트가 있어서 대화를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한쪽 귀가 못 듣게 되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사람과도 얘기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양쪽 귀를 다 잘 듣게 되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옆에 누가 잡음을 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소음 억제 효과로 필터 아웃 시키고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의 얘기를 더 잘 들을 수 있었는데, 한쪽 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헤드 섀도우 이펙트를 누리지 못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가 어려운, 그래서 양쪽을 다 듣지 못하고 한쪽만 들을 경우에는, 혹은 편측 수술을 한 경우에 조용한 데서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엄청난 개선을 보지만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편안한 대화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양측을 전농이었다가 한쪽 수술을 하셔서 순차 양의를 생각하는 이제 분들의 경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지만, 한쪽이 전혀 못 듣는 그런 편측성 난청이 있는 분들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러한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 지금은 완전하진 않지만 약간의 방법이 있습니다. 난청 기간이 아주 길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측성 난청 혹은 편측성 난청일 때 전혀 못 듣는 쪽으로 오는 소리를 잘 듣는 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골도보청기를 통해서 이러한 그냥 일반적인 일측성 난청인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잘 듣고 있는 귀의 청력이 그 신경 자체가 완전한 정상인, 골도 청력이 정상인 그러한 완전히 정상일 때 가능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양쪽 다 전농 상태고 양쪽 다 신경이 다 죽어 있는 그러한 양측 전농인 상태로 한쪽에 인공호흡 수술을 해서 잘 듣는다 하더라도 골도보청기를 이용해서 잘 못 듣는 쪽으로 오는 소리를 인공호흡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적절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양쪽을 다 못 듣다가 일측 수술을 통해서 편측 인공호흡을 잘 활용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순차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신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과연 그러면 순차 인공호흡을 하면 정말 확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리라 이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순차 양의를 이제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한쪽 인공호흡으로 잘 듣긴 하는데 반대쪽에 뭐 거의 들리진 않지만 보청기로 조금은 듣고 있고, 근데 이제 일측 수술을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수술을 하면 잘 들릴까?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반대쪽에 저주파 쪽에는 약간의 잔청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또 괜히 수술했다가 그 잔청도 없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못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결국은 그냥 갈지, 혹은 보청기를 쓰는 바이모달로 갈지, 혹은 양측 순차 양의를 했을 때의 그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망설이고 자꾸만 주저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딜레마, 그 다음에 고민이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모달로 계속 가는 경우와 양쪽 수술을 하는 경우를 정말 수학 공식처럼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수술을 하면 두 번째 수술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로 한 거랑 비교해 볼 때 이러이러하니까 수술을 받으세요. 혹은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보청기로 가세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현재까지 그러한 완벽한 데이터 세트가 아카데미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가설만 난무할 뿐이고 확실하게 셋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현재 이비인후과 각 대학병원 혹은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인공호흡을 한 경우랑 바이모달로 한 경우랑 예측을 해서 실제로 수술을 한 사람들끼리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바이모달로 살고 있는 분과 양측 인공호흡을 순차양의를 하신 분들 간에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언어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차이를 나타날 수 있는 검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 그런 정확한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도 없고, 그냥 외래에서 검사를 했을 때 실제로 양측 수술을 한 경우와 바이모달로 한 사람 간에 극명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검사 도구도 사실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누구도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실제로 이러한 고민을 겪고 계신 당사자분들은 결정이 힘드신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나와 있던 문헌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바이모달, 그러니까 반대쪽에 약간의 잔청이 남아 있어서 보청기와 인공호흡을 같이 병용하는 그런 바이모달과 순차 양의를 하신 분들의 평균적인 결과를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양측 소음 억제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청기와 인공호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듣기 싫은 소리를 걷어내는 그러한 소음 억제 효과가 양측 인공호흡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군요. 양측으로 들으니 이제 휴대폰 잡음에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마음 놓고 대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공호흡으로 예측되는 결과이고요. 밑에 반면에 이제 바이모달로 보청기를 쓴 경우에는 소음 억제 효과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인공호흡에 비해서 순차 양에 비해서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헤드셔터 이펙트를 말씀드릴게요. 주변이 많이 시끄럽지만 가까이 있는 아내와의 의사소통이 확실히 더 편해졌어요. 소리가 더욱 뚜렷하게 들리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청기로 하면 어떨까요? 물론 잔청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술을 하지 않은 그 반대편의 난청이 고주파가 많이 떨어져 있는 소위 다운슬로핑 형태라고 하면 보청기를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이 헤드섀도우 이펙트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제한점이 많습니다. 이 서메이션 이펙트는 약간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스퀘어스 이펙트는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바이모달인 경우에. 그리고 특히 이러한 반대쪽 청력이 다운슬로핑 고주파 난청인 경우는 이러한 헤드셔터 이펙트의 극복이 인공호흡에 비해서 바이모달이 현저하게 처질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있네요. 편측 인공호흡에서 양측 인공호흡을 착용하니까 어떠십니까? 뭐 여기 소음 환경 속에 향상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소리의 방향성이 좋아요. 양측으로 들으니까 장시간 대화에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서메이션 이펙트가 있다 보니까 보다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보다 작게 얘기하더라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양측 인공호흡을 했을 때 순차 양의를 해서 잘 적응이 되었을 때 이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무조건 순차 양의를 하면 다 좋아지나요? 어떤 사람들 다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얘기 말고 나는 어떨까요? 나는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효과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귀 선호 증후군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순차 양의 전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은 많이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나는 뭐 수술을 받고 싶긴 한데 첫 번째 수술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 20년 지났는데 뭐 될까요? 다 반대쪽이 퇴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바이모달보다 양쪽에 순차 양의를 하는 것이 확실히 좋다 라고 입증된 경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텐데요. 조금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귀 선호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선천성 소아 난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대개 귀를 통해 소리가 들어오면 좌측 귀로 들어오는 소리는 거의 한 70% 정도가 우측 뇌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우측 귀로 들어온 소리는 70%가 좌측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귀로 들어온 소리의 거의 대부분은 반대쪽 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측 전달 우세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양쪽 청력이 정상일 때 이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무슨 사유로 인해서 양측 청력이 다 없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쪽만 수술을 하면, 예를 들어 이쪽에 수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반대쪽으로 소리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동측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반대쪽으로 들어온 소리를 처리한 부분이 퇴화가 되게 되죠. 그리고 동측 처리하는 쪽이 더 우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귀 선호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귀를 한동안 안 쓰게 되면 이쪽에 있는 소리를 감당하는 부분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으로 소리를 넣어준다 하더라도 소리가 올라갈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귀 선호 증후군인데 특히 선천성 난청, 그 다음에 아주 어린 나이, 뇌가 많은 그런 이제 변화를 겪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따라서 소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쪽 수술을 하고 나면 한쪽 수술을 하고 나서 그쪽이 이제 막 활성화가 됐는데 반대쪽에 소리를 넣어주지 않게 되면 그것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넘게 되면 순차 양의를 했을 때
그 순차 양이라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귀선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동시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교적 정상 청력일 때와 비슷한 그러한 청각 경로의 회복을 보이는 반면 보세요. 왼쪽을 먼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의 경우에 한참 있다가 수술을 하게 되면 먼저 수술한 쪽의 신경 섬유의 크기보다 순차 인공호흡 수술한 쪽의 신경 섬유 크기가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소리를 넣어주지 못하게 돼서 귀선호 현상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소아에서 선천성 난청 때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런데 이런 소아에서는 이러한 귀선호 증후군이 매우 두드러지기 때문에 소아에서의 순차 양의를 고려할 때 1년 반 혹은 2년이 넘지 않게 순차 양의를 하는 것을 많이들 선호를 합니다. 성인의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일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작년에 나온 이제 논문인데요. 성인에서 순차적 인공호흡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소아에서 적용되는 그 엄격한 귀 선호가 생기는 그런 2년 이내에 결국 수술을 해서 동시에 수술을 한 성인과 순차 양의 수술한 사람의 결과를 비교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양쪽 수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걸로 예측이 되어졌고요.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파랑이 순차양이거든요. 순차양을 하고 나서부터 실제로 빠른 속도로 여기 언어 발달 점수, 그 다음에 주관적 만족도가 양측 인공호흡과 비슷하게 됐고 심지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이러한 방향 감각조차 거의 양이 동시 수술한 것과 비슷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것들보다는 좀 늦게 회복이 됐지만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 소아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귀선호 간격, 그 인터벌을 지켜서 성인에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두 쪽 귀를 동시에 수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것에 기반해서 보통 이제 저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교수님들은 양쪽 대프로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다가 청력이 다 나빠졌어요. 나빠져서 도저히 이젠 보청기를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면 동시에 양쪽을 수술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한쪽 수술을 하고 인공호흡의 만족도가 있으면 1년 정도 대개 바이모달을 하다가 2년 이내에 순차 양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예후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한쪽 수술을 오래전에 했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묻습니다. 나는 15년 전에 했는데 어떨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두 인공호흡의 간격이 20년 이내인 경우와 그 다음에 30년 이후인 경우를 분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 방향성 검사 회복 여부를 관찰했어요. 이 Y축이 소리 방향성 유무고요. 이게 이제 20년 이내에 순차 양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30년 이에 간격을 둔 것이죠. 굉장히 많이 간격을 뜬 것이죠. 보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양쪽 수술을 동시에 했을 때 소리 방향성이 얼마나 회복된가를 보는 것인데요. 바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효과가 좋은 것이에요. 근데 보면 20년 이전에 한 것들은 첫 수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술, 그리고 양쪽을 동시에 활용했을 때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대단히 많이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20년 이내면. 반면 30년이 넘어가면 그 효과가 20년 이내에 수술하는 것보다는 둔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한쪽의 수술을 먼저 해서 그쪽을 잘 듣고 있는데 반대쪽을 너무 안 하면 퇴화가 될 것 같은데 그 퇴화가 얼마 정도 있으면 되느냐에 대한 답을 애둘러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 경우처럼 뭐 1.5년이나 2년 같이 그렇게 짧진 않을, 왜냐하면 발달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짧진 않을 텐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길 거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것이 대개 20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 논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순차 양의를 20년 이내에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회복이 어려운 이 방향성도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에 나온 첫 논문이고요.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바로 이러한 이슈, 순차 양의를 했을 때 이 시간 간격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논문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한 10개 정도 논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7개의 논문에서는 첫 번째 수술과 두 번째 수술과의 간격이 길어도 두 번째 인공호화 후에 예후를 나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2009년도에 나왔던 논문에서는 그렇지만 순차 양이와의 간격이 길어지면 어찌됐건 두 번째 인공호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논문에서는 순차 양이 간의 첫 번째 인공호화와 두 번째 인공호화와의 간격을 주된 파라미터로 해서 분석하지 않고 부차적인 걸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들, 그러니까 문헌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던 내용을 정리하면 순차 양이 간의 간격이 짧으면 당연히 좋겠죠. 좋지만 소아와는 달리 간격이 여기 보면 이 논문에서 17년까지 괜찮다라고 되기로 했고 여기서는 20년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빨리 하면 더 좋겠지만 내가 이미 첫 번째 수술을 한 지 시간이 15년이 흘렀고 20년이 흘렀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내가 두 번째 수술했을 때 결과가 나쁘리라고 예상하는 팩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까지 많은 논문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논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보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호주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제 첫 번째 수술은 좀 일찍 하고 두 번째 수술을 50세가 넘어서 수술했던 분들의 두 번째 인공호화의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소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네 라고 하는 요소도 끄집어냈어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인공호흡 하고 나서 결과가 어땠는지가 가장 중요한 팩터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논문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 요소가 두 번째 인공호흡을 몇 살에 했느냐. 두 번째 인공호흡을 굉장히 늦게 하니까 난 안 좋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공호흡을 첫 번째 인공호흡에 비교해 볼 때 벌써 10년이 넘었어. 15년이 됐어.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논문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순차양의 결과가 가장 좋으려면 결국 첫 번째 인공호흡 결과가 좋은 분들이 이 순차양의 결과도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수술의 결과가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첫 번째 인공호흡 수술의 결과가 좋으려면 이 첫 번째 수술을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첫 수술이 너무 늦어지면 이 첫 번째 인공호흡 결과가 좋지 않고 그러면 순차양의 결과도 덩달아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논문들을 정리한 결과이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수술을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예후가 좋을 거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는 수술을 늦지 않게 조기에 시행을 해서 잘 들으면 순차양이까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추가를 드리자면 결국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 한쪽은 수술을 하고 나머지 반대쪽은 보청기를 그냥 조금 듣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바이모달로 가고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양쪽 수술을 한 경우와의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논문이 있느냐? 바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논문이에요.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피겨를 다 설명드리진 않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SRT라고 하는 이 Y축의 값이 낮을수록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할 때와 비교해 봐서 한쪽은 인공호흡, 한쪽은 보청기를 한 경우가 이거이고요. 양쪽 인공호흡을 한 경우가 이거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놓고 보면 이 그래프의 대상이 됐던 환자는 어떤 환자들이냐면 한쪽은 인공호흡 수술을 했고 그 반대쪽은 저주파 쪽에 잔청이 좀 남아있고 이렇게 다운 슬로핑으로 고주파를 못 듣는 고주파 난청 환자들이거든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보청기를 한 경우와 수술을 한 경우의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측의 순차양이를 한 환자의 결과가 이게 Y축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바이모달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쪽 전농인데 그리고 한쪽이 수술을 했어요. 근데 반대쪽에 보청기로 저주파가 좀 남아있으니까 보청기를 끼는데 나는 그러면 저주파가 남아있으니까 보청기를 계속 갈래. 이거랑 그렇지만 나는 수술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수술을 했을 때 결과를 비교해 보면 결국은
특히 고주파 나쁜, 반대쪽에 고주파 나쁜 분일수록 순차양이 했을 때 결과가 좋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까 제가 아까 드렸지만 헤드 섀도우 이펙트의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헤드 섀도우 이펙트, 머리 그림자 효과가 고주파와 연관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양측 귀에 들어오는 고주파의 크기가 다름을 인지해서 소음 환경화에서 듣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헤드 섀도우 이펙트의 회복인데, 저주파를 아무리 잘 들어도 고주파로 보청기로 제어하는 게 한계가 있으면 헤드 섀도우 이펙트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청기를 써서 아까 스쿼치 이펙트는 보청기가 바이모달이 제한이 되어 있었고, 고주파 난처인 경우는 헤드 섀도우 이펙트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바이모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저주파의 양이 합산 효과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 순차 양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과 완벽하게 부합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공식을 좋아합니다. 공식. 나는 지금 나만의 그 결과를 좀 알고 싶어. 난 정확한 예측을 듣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환자들의 요구와 빗발치는 성화에 못 이겨서 이걸 공식화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환자들 순차 양의를 하신 분들 혹은 이런 분들의 결과를 갖고 어떤 환자들이 결과가 좋을까 이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고 내린 결론들이 일단 두 번째 순차 양의를 할 두 번째 귀 쪽에 보청기를 착용한 히스토리가 있으면 결과가 좋아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보청기를 사용한 쪽에 있으면 결과가 좋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1년째 언어평가 결과가 좋으면 두 번째 수술도 결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로 보청기를 사용해도 전혀 못 들었던 기간이 얼마가 됐느냐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에 얼마나 잔청이 좀 남아있는가를 봐서 두 번째 귀가 그래도 보청기를 써서 뭐 얼마 전까지 조금은 들었다라고 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귀가 완전히 정말 잔청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저주파의 잔청이 남아있는 경우에 오히려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반면 두 번째 수술을 몇 살 때 했느냐,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술과 두 번째 수술 간의 간격,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제가 많은 논문을 보여드린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죠.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식을 제시해서 포뮬라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수술 전에 순차 양의를 할 쪽에 보청기를 쓴 히스토리가 있으면 결과가 좋고, 전농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술 후에 언어 점수가 좋은 경우는 결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문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 순차적 인공화학 이식 전 보청기 사용에 해당되는 그 N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뺀 상태로 다른 공식을 또 제시를 했어요. 두 번째 이제 공식인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을 적용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100점 만점에 82점에서 빼기예요. 빼기. 그래서 두 번째 귀의 난청 기간이 당연히 짧을수록, 그러니까 전농 기간이 짧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역치가 높을수록 안 좋으니까 잔청이 남아있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 인공화학 수술의 결과가 좋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대충 내가 두 번째 수술할 때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이거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이 수술을 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던 거에 더해서 또 어떤 그룹에서는 어떤 스터디를 했냐면, 이제 바이모달로 하고 있는 환자한테 물어본 것이죠. 물어봤어요. 너는 그 두 번째 순차 양의를 하고 싶느냐? 물어봤더니 실제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바이모달로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헤드 섀도우 이펙트도 불안정한 회복이 되고 또 스쿼치 이펙트도 제한적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은 대답이 항상 예스로 나왔어요. 나 하겠다. 순차 양의를 하겠다. 나왔고, 반대로 이러한 스쿼치 이펙트 같은 것들이든지 헤드 섀도우 이펙트가 꽤 회복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답 자체도 난 필요 없다 라고 나와서 실제로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환자가 두 번째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는 정확하게 비례를 한 것이죠. 결국은 순차 양의를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적어도 이 논문에 의하면 결국 청각학적으로 그 환자는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순차 인공화학 결과에 영향을 주는 성인에서 인자들을 몇 개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식은 아까 이제 공식 1과 공식 2를 제가 말씀드렸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첫째, 두 번째 인공화학 이식 전에 그쪽 귀에 보청기를 사용한 히스토리가 있으면 좋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인공화학 수술을 하고 나서 결과가 좋은 분들,
우리는 역시 순차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수술할 수 있다. 비록 첫 번째 수술과 지금 수술 간의 간격이 설사 20년이 떨어져 있어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의 난청, 그러니까 전농 기간 자체가 짧을수록 좋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비대칭성 난청이 있어서 한쪽은 아주 나쁘고 나머지 한쪽은 뭐 한 7, 80dB 듣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나쁜 쪽에 수술을 해서 결과가 대단히 좋단 말이죠. 그리고 한 15년,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한 70dB, 80dB 듣고 있었던 그 약간 들었던 쪽이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와서 그쪽 청력이 완전히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온 거죠. 교수님, 제가 보청기를 꽤 들었었는데 그쪽이 갑자기 청력이 나빠졌어요. 몇 년 전에. 그 보청기를 꽤 들었던 귀인데 갑자기 나빠져서 너무 불편하긴 한데 문제는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이미 나는 20년이 흘렀어요. 아마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죠? 라고 묻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수술을 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결과에 의하면 두 번째 귀의 전농 기간도 상당히 짧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술의 결과가 대단히 좋다라고 하면 비록 순차 양이와의 간격이 20년이 됐지만 두 번째 수술의 결과는 대단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차 양이를 고려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한쪽의 인공호흡을 받았는데 반대쪽 귀에 보청기는 끼고 있지만 저주파 잔청만 좀 남아있고 고주파를 많이 못 듣는 분일수록 바이모달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설사 첫 번째 수술을 아주 오래전에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바이모달보다는 양측 인공호흡 순차양을 하는 것이 특히 헤드 섀도우 에펙트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본인이 뭔가 불편하다. 그래도 두 번째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순차양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한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여전히 그 부분을 확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밑에 보면 순차양이 인공호흡 기간이 짧을수록 결과가 좋을 것은 자명하죠. 그러니까 반대쪽 수술을 하고 나서 이번에 수술을 얼마 안 됐다. 결과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잘 모르고 있어서 이미 시간이 많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결과가 나쁠 거를 반드시 시사하는 소견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아의 경우와 성인의 이런 순차양의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퀴즈인데요. 경우 1과 경우 2가 있는데 예후가 좋을 것 같고 혹시 바이모달보다 더 순차양이가 더 이득이 좋을 것 같은 사람이 경우 1일까요? 경우 2일까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더 좋을지. 경우 1이 훨씬 예후가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경험과 그 다음에 문헌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우 1이 훨씬 좋고 경우 2 같은 경우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봅시다. 그녀는 일부러 소음이 많은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방향을 판별하고 듣고 싶은 소리만 가려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맞아. 불합격 합격 이렇게 빵빵. 이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사실 지금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다 이룬 것 같아요. 정말 다 이룬 것 같고 그냥 저한테 주어져 있는 이 매일매일의 삶을 제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꿈을 다 이룬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순차양이 수술을 받고 받으신 분들이 그냥 자기 느낌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걸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 이거입니다. 방향성이 생긴다. 전화 통화도 잘 된다. 소리가 풍부하게 들린다. 아니, 어떻게 한쪽으로 살았는지 모르겠다. 편측일 때는 배터리가 다 될까봐 조마조마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양이일 때는 배터리 한쪽이 꺼져도 반대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인 두려움이 많이 줄었다. 소음 속에서 헤드 섀도우 이펙트가 감소하기 때문에 훨씬 잘 들린다. 결국 삶의 질이 향상됐다라고 써놓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순차양이 환자들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시간의 문제이지 순차양이 이후에 만족하지 않은 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해서 반대쪽 귀에 저주파에 약간 잔청이 남아 있어서 난 그걸로 음악도 좀 자연음을 듣고 그다음 자연음을 통한 조금 더 풍성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수술을 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술 안 하니만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문헌에 제시된 결과들을 놓고 보면 저주파 쪽에 약간 잃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도 훨씬 남음이 있을 만큼의 삶의 질과 그런 향상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오히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주파 쪽에 약간 잔청이 남아있는 환자분들의 순차양이 성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새 전극들은 그러한 저주파 쪽의 잔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좀 긍정적인 쪽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순차양이는 시간의 문제이지 만족하지 않은 분은 없었고요. 많은 여러분들도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